나는 그 모임을 자랑스러워했다. 남편 준호의 회사 사람들, 임원 부부, 팀장 부부, 승진 예정자들. 우리는 매달 한 번씩 모였다. 와인, 아이들 이야기, 여행 계획, 그리고 우리 남편들 참 열심히 일하죠라는 반복되는 농담.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이번 해외 프로젝트 준호가 거의 다 했대요. 유리 씨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남편은 준호의 직속 상사였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관계, 완벽한 남편, 완벽한 네트워크.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믿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름은 박 실장. 하지만 화면에 잠깐 뜬 미리 보기 문장은 이상했다. 오늘은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야. 심장이 멈춘 듯 했다. 나는 모른 척했다. 그가 샤워하는 사이 잠금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메시지는 이미 삭제돼 있었다. 다음 모임. 유리 씨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요즘 준호 씨 바쁘죠?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오래 머물렀다. 그날 식탁 아래에서 준호의 손이 사라지는 걸 봤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엔 실수였다. 준호가 술에 취해 잠든 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단톡방 이름. 부부 모임 2팀. 2팀? 우린 하나뿐인 모임이었다. 호기심이 공포로 바뀌는 데는 몇 초면 충분했다. 그 안에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모임이 끝난 후 다른 조합으로 모인 사진들. 내 남편은 내 옆이 아니었다. 며칠 동안 조용히 관찰했다. 와인바 영수증, 출장 날짜 겹침, 아이들 캠프 일정 조정. 우리는 모두 서로의 시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서로의 비밀도 공유하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이 모임은 서로의 배우자를 돌려가며 관계를 맺는 폐쇄된 구조였다. 나는 우연을 믿지 않게 됐다. 준호의 출장 일정과 유리의 해외 연수 일정, 팀장 부인의 친정 방문과 다른 임원의 갑작스러운 골프 약속. 처음엔 흩어진 점처럼 보였다. 하지만 달력 위에 겹쳐 적기 시작하자 선이 생겼다. 그 선은 서로를 향해 있었다. 그 단톡방에는 규칙이 있었다. 모임 1차는 공식, 2차는 자유, 이 팀은 비밀 유지. 이모티콘과 농담 사이에 암호처럼 숨어있는 문장들.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집 거실 소파. 그런데 나는 없었다. 촬영 날짜는 내가 친정에 갔던 날이었다.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계획된 순환. 나는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삭제된 시간대가 있었다. 출장 전날 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유리의 차가 들어오는 장면이 잠깐 남아 있었다. 5분 후 영상은 통째로 비어 있었다. 누군가 편집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건 즉흥이 아니다. 체계다. 다음 모임. 유리는 나를 유난히 챙겼다. 요즘 힘들어 보이세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덮었다. 그 손길이 위로가 아니라 확인처럼 느껴졌다. 눈치챘을까? 그녀의 눈이 그렇게 묻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혼자만 당하는 거 아닙니다. 첨부 파일 하나. 사진 속에는 우리 모임 남편 둘과 다른 부인 한 명이 호텔 로비에서 웃고 있었다. 그리고 메시지. 돌려가며 합니다. 숨이 막혔다. 나는 모든 인물의 이름을 적었다. 준호 유리. 유리 남편 팀장 부인. 팀장 또 다른 신입 부인. 교차했다. 마치 인사 발령표처럼 질서 있게 얽혀 있었다. 이건 욕망이 아니라 거래였다. 승진, 프로젝트 배정, 평판 관리. 모든 게 연결돼 있었다. 다음 날 준호가 말했다. 요즘 누구 만나요? 나는 차분히 물었다. 왜? 그는 웃었다. 괜히 오해받지 마. 그 말은 경고였다. 이미 내가 눈치챘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물었다. 유리랑 자는 거야? 그는 화를 냈다. 말 조심해.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아니라고 해. 침묵. 그리고 짧은 한숨. 어차피 다들 하는 거야.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끝냈다. 다들 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이 모임은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한 상호 보증 구조였다. 누구 하나 무너지면 전부 무너진다. 그래서 서로를 감쌌다. 그래서 서로를 공유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익명의 폭로자에게 답했다. 만나죠. 답장은 짧았다. 카페 오후 3시.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 대신 분노를 느꼈다. 이건 개인 배신이 아니다. 집단 범죄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구조를 깨야 한다. 카페 창가에 먼저 와 있던 사람은 뜻밖에도 지민이었다. 막내 대리의 아내. 항상 조용했고 모임에선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여자. 그녀의 눈 밑은 깊게 꺼져 있었다. 저만 당한 줄 알았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내밀었다. 남편과 팀장 부인의 메시지. 호텔 영수증. 모임 2팀 단톡방 캡처. 그리고 마지막 문장.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한 명이라도 세면 다 끝이야. 지민이 낮게 말했다.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단톡방 일부를 익명 계정으로 회사 게시판에 유출. 사내 부부 모임 관련 비윤리적 행위 제보.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오후 4시 사내 메일이 돌았다. 사실 여부 확인 중. 그날 밤 모임 단톡방이 폭발했다. 누가 했어? 이거 선 넘는 거 아냐? 내부자다. 분명. 준호는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 너머로 낮게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모임은 급히 취소됐다. 대신 남편들만 따로 만났다는 걸 나는 알게 됐다. 지민의 남편이 실수로 남긴 통화 녹음 파일. 한 명은 잡아야 돼. 꼬리 자르자. 승진 라인 무너지면 다 죽어. 그들은 사과를 논의하지 않았다. 희생양을 찾고 있었다. 며칠 후 공지가 떴다. 김 팀장 대기 발령. 공식 사유는 프로젝트 관리 부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꼴이었다. 팀장은 부인과 크게 싸웠고 그 부인은 모임을 탈퇴했다. 단톡방 인원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의 눈엔 두려움이 스쳐갔다. 그날 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유리. 그만해요. 당신도 다치기 전에. 나는 웃었다. 답장했다. 이미 다쳤어요. 읽음 표시가 뜨고 오래도록 아무 답이 없었다. 회사는 외부 감사팀을 불렀다. 출장비 내역, 법인카드 사용처, 프로젝트 배정 기록. 준호는 밤마다 예민해졌다. 당신이 한 거지? 나는 차분히 말했다. 증거가 있으면 반박해. 그는 나를 노려봤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지민과 나는 모든 관계도를 다시 정리했다. 이건 단순한 성적 교환이 아니었다. 프로젝트 배정 전날 항상 이 팀 모임이 있었다. 승진 심사 직전 특정 배우자와 가까워졌다. 이건 은밀한 접대 구조였다. 서로의 배우자를 일종의 신뢰 담보로 쓰는. 나는 소름이 돋았다. 어느 날 밤 단톡방이 사라졌다. 폭로가 더 커졌다는 뜻이었다. 회사 커뮤니티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돌기 시작했다. 부부 교환 모임 실체. 준호의 표정이 창백해졌다. 여기서 멈춰. 그가 처음으로 예언했다. 지민이 물었다. 끝까지 갈 거죠? 나는 창밖을 봤다. 우리 아파트 단지. 웃고 떠들던 모임의 기억.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그날 밤 나는 뜻밖의 파일을 받았다. 발신자는 유리의 남편. 파일명 전체 기록. 그 안에는 모임 설계자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준호의 이름은 가장 위에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 모임은 자연 발생이 아니었다. 시작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 파일 안에는 엑셀 문서 하나가 들어 있었다. 제목 프로젝트 협력 구조표. 하지만 내용을 열어보는 순간 나는 손이 굳었다. 이름, 부서, 배우자 이름, 참여 날짜, 이 팀 배정 표시, 그리고 맨 위 작성자 준호. 문서 생성일은 3년 전이었다. 모임이 시작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건 휘말린 게 아니었다. 기획이었다. 나는 그 문서를 출력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준호는 종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그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처음엔 그냥 장난이었어. 나는 웃었다. 사람 인생이 장난이야? 그는 낮게 말했다. 회사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라인을 만들어야 했어. 라인.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다. 준호의 고백은 차가웠다. 승진 경쟁이 치열해지던 해 상사 한 명이 술자리에서 말했다고 했다. 가족끼리 친해지면 일도 편해져. 그 말이 씨앗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부부 모임. 하지만 술이 돌고 관계가 얽히고 비밀이 생기면서 이 팀이 만들어졌다. 서로의 약점을 공유하면 배신할 수 없다는 계산. 그 계산이 3년간 이어졌다. 며칠 후 유리가 나를 찾아왔다. 준호 씨가 시작한 거 맞아요. 그녀는 담담했다. 처음엔 저도 거부했어요. 근데 다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빠져있던 구조. 빠지면 왕따. 빠지면 남편 승진 탈락. 그녀는 말했다. 우리도 피해자예요. 나는 차갑게 답했다. 공범이겠지. 감사팀 조사 후 핵심 인물 5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리고 배우자들까지 비공식 면담 요청을 받았다. 그날 회의실에 모임 부부들이 모였다. 서로 눈을 피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다. 지민이 말했다. 우릴 담보로 거래한 거예요. 정적.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징계 결과가 나왔다. 팀장 해임, 상무 감봉, 준호 직위해제. 사내 공지는 간단했다. 윤리 규정 위반. 하지만 내부에선 모두 알고 있었다. 그 모임, 그 구조, 그리고 설계자. 그날 밤 준호가 말했다. 이쯤에서 멈추자. 뭘? 이혼 안 하고 조용히 정리하자. 나는 그를 오래 바라봤다. 3년 동안 내 집 거실에서 다른 여자들이 웃었다. 그는 말했다. 난 널 버린 적 없어. 나는 대답했다. 이미 팔았어. 지민은 이혼을 결심했다. 유리는 남편과 지방 발령을 택했다. 모임은 완전히 해체됐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결정이 남아 있었다. 나는 설계자의 아내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끝낼 것인가? 그날 밤 준호의 메일 계정을 열었다. 감사팀에 제출하지 않은 개인 메모 파일. 그 안에 적힌 문장. 가장 안전한 사람은 절대 의심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아래. 아내는 절대 모른다.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다. 이건 단순한 야망이 아니었다. 나를 철저히 배제한 계획. 그는 나를 방패로 썼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자료를 모두 넘겼다.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 하겠습니다. 이건 외도가 아니다. 집단적 배임과 업무상 부정행위, 그리고 정서적 폭력. 나는 끝까지 가기로 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업무상 배임과 회사 자금 부정 사용, 그리고 강요 정황까지 있습니다. 나는 모든 자료를 넘겼다. 엑셀 구조표, 단톡방 캡처, 프로젝트 배정 전 이 팀 모임 기록. 이건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었다. 회사의 이해관계를, 배우자를 담보로 거래한 구조. 고발장이 접수되던 날 나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예상보다 빨리.
기자가 연락해왔다. 회사 부부 교환 모임 의혹 사실입니까? 나는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구조는 설명했다. 며칠 뒤 기사 제목이 떴다. 대기업 간부들 배우자 동원한 유착 의혹. 회사 주가는 흔들렸다. 대외 감사가 시작됐다. 이제 멈출 수 없었다. 준호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여기까지 올 필요 있었어? 그는 지쳐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시작했잖아.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난 그냥 밀리고 싶지 않았어. 그의 야망은 결국 모두를 끌어내렸다. 이혼 소장은 담담했다. 부정행위, 정서적 학대, 공동 재산 분할. 그는 처음엔 다투겠다고 했지만 형사 수사가 시작되자 태도를 바꿨다. 조건 받아들일게. 나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최대한 명확히 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책임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핵심 간부 2명 기소. 준호는 벌금형과 업무 배제 처분. 회사에서는 사실상 퇴출이었다. 모임에 참여했던 다른 부부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흩어졌다. 이 구조는 완전히 붕괴됐다. 이혼 조정 날, 준호는 내 앞에 앉아 있었다. 한때 나를 지켜주겠다던 사람. 그는 말했다. 그래도 우리 좋았던 시간도 있었잖아. 나는 잠시 생각했다. 있었지. 그건 거짓이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그건 이미 과거야. 서류에 도장이 찍혔다.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모임 이름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부부 모임 모집합니다. 나는 웃었다. 사람들은 항상 모인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게 됐다. 모임은 관계가 아니라 이해관계로도 만들어진다는 걸. 지민에게서 문자가 왔다. 언니 덕분에 살았어요. 그녀는 새 직장을 구했고 이혼 후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우리는 가끔 통화한다. 공범이 아니라 생존자라는 말이 이제는 조금 이해된다. 나는 집을 정리했다. 모임 사진을 모두 버렸다. 거실 소파도 바꿨다. 그 소파 위에서 얼마나 많은 계산이 오갔는지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처음으로 공기가 가벼웠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나는 대답한다. 누군가는 멈춰야 하니까. 배신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구조는 모두를 삼킨다. 나는 그 구조를 깨뜨렸다. 나는 설계자의 아내가 아니라 증인이 되었고 결국 생존자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안다. 침묵은 안전이 아니다. 침묵은 공모다. 나는 공모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했다.